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중학생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0에서 45분인데 괜찮은 거죠? 제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이제 책을 쓴 작가로서 이렇게 경기도의 한 도서관에서 토요일마다 오전에 진로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었어요. 처음 해보는 수업이에요. 요즘 참 작가로서 힘이 듭니다. 뭘 해도 다 처음이에요.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전 것은 다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는데, 그 수업에 처음 참여했던 중학교 1학년 학생들 20명 남짓이 동기를 물어보니까 한 90%가 엄마가 신청했어요, 일어나 보니 도서관이에요, 뭐 이렇게 다 써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의미 있게 배우고 돌아가긴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 온 우리 학생들, 또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가 다 어떤 동기로 이렇게 참여하였던, 우리가 이 시간 의미 있는 한두 가지 배울 점들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호모 크레안스에 가서 인문학적 상상력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이 사실은 본질인 것 같아서 오늘 제 강연과 좀 맞닿아 있어서 그 부분 참 너무 흡족하게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들의 책 읽기입니다. 참가한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참가한 학생들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거나 간단하게 의사표현을 좀 해주세요. 학생들 혹시 미래의 독서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책은 살아남을까요? 의사표현. 책을 읽는 그런 문자화된 인쇄로서의 책을 읽는 독서 행위도 살아남을까요? 혹시 이런 상황 어떨까요? 이렇게 생체 칩을 개발했는데 책 한 권 한 권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삼성이 계속 더 작게 만들고 있으니까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생체 칩을 뇌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독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칩을 이식하면 그 책의 한 권의 정보가 쓱 들어오는 거, 그런 세상이 올까요? 가로준 친구 있었어요. 또 한편 우리 신체와 혹은 두뇌와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업로드 방식으로 필요한 지식을 단번에 쭉 넘기는 방식, 이런 일은 가능할까요? 엇갈리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초등생과 중학생의 생애에서만큼은 그런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책을 마주하며 살 텐데 어떻게 이 디지털 시대에 미래 인재들의 책 읽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가능성들을 현실적으로 이미 다가와 있는 미래 버전을 포함시켜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4가지 키워드를 도출할 거예요. 4가지 키워드를 도출할 거고, 이 4가지 키워드를 잘 조합해서 2가지 대안을 꺼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독서, 두 번째가 뇌과학 독서, 세 번째가 메타인지 독서, 네 번째가 인간지능 독서입니다. 가장 핫한 주제들인데요. 이거를 독서와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독서입니다. 최근에 기존의 전자책이 멀티미디어 북으로 바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하철을 타본 적 있는 학생들 끄떡끄떡.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붙잡고 있는 사람들 본 적 있다 끄떡끄떡. 그 사이에 종이책을 우아하게 펴들어 읽고 있는 사람 본 적 있다 끄떡끄떡.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폰 같진 않고 아이패드 같진 않고 중간 크기인데 뭘까 눈동자를 이렇게 좌우로 읽으면서 읽고 있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끄떡끄떡. 없어요? 전자책 단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귀를 보고 꽂고서 들으면서 읽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적도 가끔 있어요. 살짝 옆에 가서 들어보면 내레이션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전자책으로 읽는데 그걸 또 음성으로 듣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소설을 중심으로 그 속에 성우의 내레이션, 또 작가의 일러스트를 포함시키고
애니메이션을 포함시키고 그래서 정말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디지털 독서가 등장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이 좀 도래한 거죠. 아마존의 킨들이나 그리고 예스24의 크레마 같은 버전의 단말기인데 전반적으로는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런 별도의 단말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디지털 독서의 멀티미디어 북의 흐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디지털 독서의 두 번째 흐름은 이런 디지털 방식의 도구와 환경을 읽기, 여기서 읽기는 학습이나 독서를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예를 EBS 버전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 반에서 이 실험인데요. 학습을 포함한 독서를 포함한 수업을 지식 수업을 하는데 역사 수업이었어요. 수업 전에 모르는 어휘를 미리 체크해서 그 모르는 어휘를 찾아보고 수업한 집단과 그냥 일반적인 독서나 학습이나 수업을 진행한 집단에 결과적으로 얼마큼 기억하는지를 확인해 본 게 아래 오른쪽 그림에 대비되는 그림이에요. 아래 오른쪽 그림의 왼쪽은 어휘를 찾아본 집단일까요? 그냥 수업한 집단일까요? 그냥 수업한 집단이에요. 오른쪽은 어휘를 찾아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전에 일단 메타인지 차원에서라도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어휘를 모르는지를 미리 확인해 봐서 그 모르는 어휘를 BYOD, 그러니까 Bring your own device, 네 스마트폰 꺼내봐, 그거로 그 모르는 어휘 찾아보고 가자 하니까 완전 신나요 애들이. 일단 스마트폰을 항상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성세대 시선에서 한번 활용해 볼까? 라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생산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꺼내서 일정 시간을 보면서 어휘를 찾아보는데 정말 잘 찾죠. 왜? 잘하는 거니까. 어휘를 찾아보고 수업을 들으니까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 뒤에 동일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아래 오른쪽 마인드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도구를 어떤 학습과 읽기와 독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에 대한 고민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디지털 독서의 가능성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선생님 뭐하러 종이책을 읽어요? 뭐하러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냥 다 이렇게 디바이스로 디지털로 읽고 수업하고 다 하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면 끄떡끄떡. 선생님이 왜 꼭 굳이 책을, 혹시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종이책은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 끄떡끄떡. 이미 여기 온 친구들은 이미 대단한 학생들이군요. 그렇죠. 이 토요일 아침에 여기를 선택한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이 등장했어요. 동일한 지식을 종이 인쇄물로 보는 집단과 같은 내용을 노트북이나 태블릿, 어떤 화면과 모니터로 보는 집단에 같은 테스트를 거쳐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왼쪽 이미지를 보면 아래쪽에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놀랍게도 디지털 기기가 훨씬 높아요. 마치 아까 어휘를 찾은 것처럼 종이를 읽은 사람보다 어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그 지식과 정보를 찾은 집단의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상상하고 사고하고 연결짓는 작업을 하는 질문 앞에서는 종이 인쇄물이 훨씬 높아요.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가능성이 보이죠.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오늘 제가 후반부에 대안을 제시할 때 한번 가능성으로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디지털 독서의 가능성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 이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지대 독서의 두 번째 키워드는 뇌과학입니다. 앞에 있는 디지털과 뇌과학과 메타인지와 인간지능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 조선일보 기사에 의해서 추출한 그림인데요. 메리언 울프의 책 읽는 뇌 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만 보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초보 독서가와 숙련된 독서가의 차이를 뇌의 경로를 좀 살짝 시각화시켰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래쪽에 좀 파랑색이 독서를 많이 하는 어떤 훈련된 숙련 독서가고, 위쪽에 꼬불꼬불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가는 오렌지빛 어떤 경로는 독서를 하지 않거나 힘들어하는 초보 독서가의 어떤 생각의 경로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여러분들 지하철 노선도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상당히 난해하죠. 복잡한데 적어도 이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에서 내가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딱 찍으면 나머지가 흐려지면서 명확하게 최단시간, 최소시간, 최단거리로 나오죠, 길이. 마치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처음엔 좀 낯설지만 조금씩 훈련을 하고 그 시간을 자신의 패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경로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독서할 때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지름길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뇌과학 독서의 두 번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아래 왼쪽 그림은 실제 책을 읽을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독서라는 행위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화살표로 순서가 있는데 뭐 발음과 조음, 집중력, 시각 입력, 시각 언어 형성, 의미 파악. 그러니까 책을 문자를 처음 접할 때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낭독을 하게 되면 이게 청각도 자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언어 영역인 베르니케와 브로카 영역이 주로 청각 영역 주변에 위치해 있거든요. 좌뇌. 따라서 이렇게 시각과 청각이 입체적으로 반응하면서 쭉 의미 쪽으로 계속 경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오른쪽의 뇌의 fMRI 같은 촬영 기법으로 확인해 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두 개의 뇌의 비교 그림에서 바로 왼쪽 그림은 한 덩어리가 전체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그렇죠? 원활하게 서로 조력하고 조합해가지고 책 읽기를 통해서 충분히 사고하는 장면이 보이는 건데, 오른쪽 초보 독서가의 뇌는 되게 드문 떨어져 있어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따라서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 뇌과학을 근거로 이 행위를 조금 살펴본다면, 이 행위는 우리 뇌를 계속 재각성시키고 훈련시켜서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종합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거를 실제 현실의 실험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KBS의 읽기 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장면인데요. 학생들 혹시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 알아요? 알면 끄떡끄떡? 읽어본 거예요? 종이책으로요? 네, 좋습니다. 초등학생들인데 아래 다큐멘터리 이미지 중에 아래 왼쪽의 위쪽은 텍스트로 읽은 집단이고요, 아래쪽은 그 소나기를 영상으로, 영화로 본 집단이에요. 두 그룹이 딱 두 가지 행위를 마친 뒤에 미션을 줘요. 소나기 소설의 일정 단락을 보여주고 이 텍스트를 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립니다라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오른쪽이 긴 영상 중에 왼쪽과 오른쪽이 대비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은 영상을 본 아이, 영화로만 본 아이들의 그림인데, 이게 그 장면 중에 징검다리, 돌로 된 그 강을 건너는 장면인가 봐요. 그래서 모두 다 징검다리를 그려요, 똑같이. 그런데 왼쪽은 책을 텍스트로 읽은 친구들은 어쩌면 그 텍스트로 읽는 그 시간에 떠올렸나 봐요. 자신의 어린 시절 책으로 이미지로 봤던 징검다리나 강물들을 연결지었나 봐요. 새로운 방식을 상상했나 봐요. 그림이 다 달라, 독특해요. 새로운 걸 그리고 다른 걸 붙여서 그리고. 그래서 이 영상 실제로 보면 일본의 뇌과학자가 이렇게 덧붙여요. 이 상상력이 전두엽 때문이다. 책을 텍스트를 읽을 때 영상을 볼 때보다 훨씬 활성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뇌과학 독서의 조각인데, 오늘 끝에 얘기할
대안으로서의 어떤 조합의 가능성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 언락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뇌과학입니다. 학습과학에 대한 책이에요. 먼저 아래 그림 중에 오른쪽 그림을 좀 볼까요? 자, 두 개의 집단이 실험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집단에게 각각 다른 정보를 줘요. 한 집단에게는 정말 학습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특히 이 책에서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정말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학습 방법, 학습 기술에 대한 정보를 준 집단이 있고, 한 집단은 이런 앞서 제가 언급한 뇌과학에 대한 이해를, 정보를 준 집단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일정 시간 동안 둘 다 안 줘, 정보를. 그러면 서로 점수 떨어져. 공부 재미있어 없어 떨어지다가 중간쯤에 정보를, 자료를 줘요. 한 집단은 수학 공부 방법론, 한 집단은 뇌과학 자료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주고 그 이후에 수학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탁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선이 보이죠? 이게 바로 뇌 성장과 마인드셋, 이런 뇌를 어떻게 사용한다, 뇌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어떻게 작용한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이 뇌 성장과 마인드셋 자료였어요. 그걸 본 집단이 월등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것은 메타인지적으로도 유의미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은 수업 전에 스마트폰으로 어휘를 검색했을 때 몰랐던 어휘를 난 몰라 라고 했는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이제 알아 한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안다와 모른다를, 그렇죠? 스스로 인지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만드는 과정에 어떤 뇌의 과정들을 이해한 뒤에 가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언락의 조볼로 교수는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줘요. 첫 번째, 없던 경로가 생긴다. 두 번째, 서로 다른 경로들이 연결되고 있다, 실제 구조적으로. 세 번째, 이 마이엘린이라고, 우리 뇌 신경세포는 정말 1000억 개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정도는, 현재 밝혀진 정도, 계속 바뀌고 있긴 하지만 전기작용으로 정보를 옮기고, 그렇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 구조는 시냅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전달하는 과정이 전기작용에 이 정말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마이엘린 피복이 두꺼워져요.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 마술처럼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을 황롱문 교수님은 몰입이라는 책에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이 과정을 넘어서야 된다, 막힐 때,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조금 더 가보는 연습, 이 과정을 넘어설 때 우리 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거를 깨닫고 책을 읽고 학습할 때 달라진다라는 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서 측면에서 두 번째 키워드인 뇌과학 차원의 독서 행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저는 최근 EBS의 코로나 시기를 틈타 정말 재미있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들을 연수하는 과정에 EBS 교원 원격 연수원에서 뭔가를 개발했는데 EBS 전체 다큐멘터리를 분석해가지고 현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현장 교육의 방법론을 꺼내는 방식의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2010년부터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큐프라임만 전부 다 봤어요.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중에 엄선한 게 한 20가지 정도예요. 이 EBS의 다큐프라임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했던, 교육 역사와 함께했던 수많은 주옥 같은 어떤 교육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의미 있었던 게 2010년에 학교란 무엇인가인데 이게 10부작이에요. 기억나시죠? 이때 제일 유명했던 게 몇 편이었냐면 8편이었어요. 0.1%, 최상위 0.1%의 비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때 대한민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서 전국 최고 800명을 선발해가지고 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이거를 편성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2021년, 22년에 교육 대기획 10부작 다시 학교라고 또 역대급 레전드 다큐가 등장해요. 10부작이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교육을 쭉 아우르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같은 내용이 또 등장해요.
지금 이 시기에 최고의 수업, 최고의 학습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10년 전과 똑같은 내용 등장해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그때와 지금 똑같이 등장했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암기를 많이 한다? 문제를 많이 푼다? 몇 가지 있겠죠. 화면을 보면 자,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때 그 당시 영상이에요. 계속 가르쳐요. 계속 설명해요. 엄마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을 계속 설명하면서 인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10년 버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리사손 교수가 최근 메타인지로 유명한 전문가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버전이에요. 가운데 그림의 아래 사진은 이 교수님의 수업 중에 항상 학생들이 항상 앞에 나와서 배운 내용을 그리거나 발표하면서 인출을 통해 확인해요. 그래서 최고의 수업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같은 영상 시리즈 중에 제일 오른쪽에 귀여운 학생 등장하죠? 귀여운가요? 특히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와요? 귀에 연필 꽂은 거 있잖아요. 귀에 연필 딱 꽂고 공부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학생이 수업 중에 뭔가 설명을 하는데 지식을 들은 내용을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제가 비교하고 대조해서 분석해서 설명드릴게요라고 독특한 학습 도구를 말해요. 어린 학생이. 그래서 연출가가 카메라 감독이 물어봐요. 비교는 뭐고 대조는 뭐야? 그랬더니 또 설명해요. 이게 손짓을 하면서 제출하면서 비교는 공통적인 걸 도출하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꺼내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데 매우 그럴싸해요. 표현이. 눈빛을 보아하니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습 도구어를.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들을 최근에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최신 버전이에요.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 거죠. 바로 이런 작업을 통해 독서 현장에 이런 메타인지적 접근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래인재 책 읽기에 제가 제안하는 네 번째 관심 있는 키워드는 인간지능인데 아주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일반적이죠. 제가 이제 EBS 그 다큐멘터리를 연구를 하면서 최신 전 세계 미래 교육 트렌드를 좀 함께 분석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지도가 세계 지도가 보이고 세계 여기저기에 미래 학교, 미래 교육들이 쭉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저 오른쪽이 결론이에요. 하버드 대학, 스티브 잡스 스쿨, 가필드 초등학교, 일본의 국제학교, 플랫 아이언 스쿨, 미네르바 스쿨, 에콜 42 스탠퍼드 대학, 올린 공대, 에스토니아, 인도의 팅커링 랩 전부를 봤는데 공통점이 두 가지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술이에요. 기술지능. 기술을 명확하게 활용하게 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독특해요. 두 번째가 아주 과도할 정도로 인간의 상호작용을, 인간의 상상력을 계속 훈련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해요. 꼭.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지능과 인간지능의 조합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인간지능이 도대체 뭘까라고 해서 제가 또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제일 아래쪽 그림의 제일 오른쪽 책이 기술지능 책이에요. 2017년에 나왔습니다. 기술지능 TQ. 2016년에 인공지능, 2015, 2016 알파고 인공지능을 기점으로 그 뒤에 바로 기술지능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술지능 책의 첫 페이지에 전 세계 네로라는 창의적 집단인 광고 기업들이 추구하는 인재는 누구인가 했을 때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 새로운 게 등장했는데 TQ예요. 기술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식탁에,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가족이 외식을 합니다. 전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식탁에 앉았어요. 식당이든 어디든 앉았는데 모두 막 활발하게 대화하는 그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각자 스마트폰 하는 그림이 있어요. 자, 우리 집은 활발하게 대화하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끄떡끄떡. 우리 집은 각자 스마트폰 본다. 끄떡끄떡.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전자일 거예요. 그렇죠. 이 선택 자체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TQ, 기술지능이 없으면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경종을 띵 울리고, 그럼 기술지능이 뭔가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기술지능과 인공지능을 딱 놓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인간의 어떤 고유한 능력,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인간의 고차원적 능력 훈련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감성, 뭐 EQ, MQ 기억나시죠? 오래전에 이제는 IQ가 아니라 EQ다 했더니 그 다음 연도에 이제는 IQ가 아니라 MQ다 했더니 그 다음 연도에 이제는 MQ가 아니라 SQ다. 기억나시죠? 매년 달라지는. 그래서 최근에는 문해력 지능 나오고 RQ 위험 인지 능력, AQ 예술 지능 다 나왔어요. 그 사이에 이제 MI 인공지능도 있고 다중지능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내로라는 미래교육, 미래학교들이 추구하는 기술지능 이외에 또 한 가지 인간의 고유 능력은 이런 인간지능이구나라고 책을 통해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차용해서 제가 하나만 딱 붙여서 모토를 만들었어요. 기술의 차이는 3배, 능력의 차이는 5배, 의식의 차이는 100배다. 진짜 차별화와 변별력은 바로 이 의식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점들을 제가 이 인간지능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제가 덧붙인 얘기는 기술의 차이 앞부분입니다. 가운데와 뒤는 일본 전산 이야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인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마무리로 2가지 저도 처음 만들어요. 저 역시 한 6개월 지면 또 바뀔 것 같긴 해요. 여러분에게 처음 선보이는 거예요. 이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미꿈소 되게 부담돼요. 항상 높은 수준의 새로운 걸 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책이 있는 공간에 옆에 공원이 있고 산자락에 도서관이 있는데 국가의 중심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관장님은 증강현실로 강의하시고, 그렇죠? 외부 초청 교수님은 그리스어를 강론해 주시고, 마술사는 디지털로 마술하고 있고, 완전 정말 대단한 집단이죠. 이 산자락에서 정말 너무 앞서가는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너무 긴장하고 만들었어요. 현재로서는 최선이에요. 자, 제 아래쪽의 그림은 책 읽는 뇌에 등장한 독서 파노라마예요. 독서 타임라인이에요. 책을 읽을 때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쭉 펼친 걸 제가 다 모아가지고 좀 나열해 봤어요. 자, 위쪽은 저의 재현입니다. 자, 가운데 1번부터 14번까지가 이렇게 독서하면 어떨까요? 라고 저의 디지털 미래 시대의 미래 인재들의 여러분의 독서 법인데요. 1번부터 14번인데 너무 많아요. 하나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흐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앞쪽 5가지는 검정색은 초기 독서 부분이고요. 가운데 빨강색은 실제 독서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뒤쪽이 10번부터 14번은 후기 독서, 독서 끝자락과 독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예요. 자, 4가지 키워드를 융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독서 환경, 도서관에 가게 하든 서점의 카페트 바닥에 앉는 그 느낌 아시죠? 동네 서점, 큰 서점. 그리고 거실에 좀 널브러져 있는 책들 사이에서 너무 정돈되지 않은 책 집단에서 엄마와 함께 책을 읽거나 이런 공간 중심의 책 읽기에 대한 선택이 필요해요. 뇌과학에서도 공간이 바뀔 때 실제 창의력이 높아지는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2020년을 지나면서는 어떤 뇌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곳이 어딜까요? 해로 시작하는데 2글자 해마예요. 해마. 이 해마가 위치 추적 장치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장소를 중심으로 내용들을 떠올리고 혹시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장소에 대한 기시감, 데자뷰. 그때 먹었던 그 느낌, 그때 봤던 그 장면, 그 느낌. 이게 이제 해마 때문인데, 자, 독서 환경을 그때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이 맞는 방식, 즐거운 방식을 공간 중심으로 선택하는 거 독서 환경이에요. 독서 도구는 지금 필요한 독서가 정보를 찾기 위한 독서야? 학습에 가까운? 그러면 디지털 기기를 쓰는 거예요. 빨리 찾고 정확히 찾으니까. 아까 그 실험 결과. 근데 사고하고 추론하고 연상하고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필요 독서다. 그럴 때는 종이책을 또 보는 거예요. 이거 선택입니다. 그래서 3번이 메타인지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어휘들을 스마트폰으로 얼추 살펴보고 모르는 어휘를 아는 어휘로 바꾼 이후에 그런 뒤에 독서 방식을 또 선택하는 거죠. 이때는 저도 초등 3학년 전후까지는 되게 이 음성 언어가 중요해요. 일부러 소리내 읽기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읽는 거죠. 묵독을 할지 음독을 할지 낭독을 할지 함께 돌아가면서 윤독을 할지 이런 방식 독서 방식이에요. 자, 이 방식이 앞쪽인데 어때요? 뇌과학과 메타인지와 디지털을 좀 융합했죠. 가운데 부분은 오롯이 상상하는 부분인데 이때는 문자가 그렇죠, 효과가 있다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해하고 떠올리고 이전 것을 연결하고 경계와 경계를 융합시키고 또 상상하는 작업이 잘 된다고 소나기 패러다임 실험으로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오롯이 살짝 종이책의 매력에 빠지는 선택. 후반부가 중요한데 이걸 인출해야 아는지 모르는지 기억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메타인지 집단인데 이 과정에 상호작용을 했을 때 훨씬 효과가 높고 중요한 건 그래서 나온 내용을 지식을 활용했을 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활용해서 실제로 심지어 어떤 변화를 만드는 과정까지 가면 이건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독서예요. 생산적 독서. 자, 이 방식을 제가 융합적 독서에 타임라인으로 제안을 하는데 어때요?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디지털과 메타인지와 뇌과학을 근거로 해서 선택적으로 독서 행위를 우리 아이에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보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창조적 독서인데요. 앞서 안 꺼낸 뇌의 그림인데요.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떻게 상상력이 전두엽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가운데 그림이에요.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인데 떨어져 있는 게 뇌량이라는 다리로 한 2억 개 정도의 섬유질로 섬유다발로 신경세포로 너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텍스트를 읽을 때 오른쪽이 상상하는 거죠. 이 작업을 가운데 뇌로 왔을 때 읽고 상상하는 경험이고 왼쪽이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인데 이건 펜필드의 뇌지도예요. 우리 뇌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신체 활동은 입과 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끄적끄적 만들면 훨씬 더 읽은 내용들이 체화되거나 펼쳐진다. 끝에 메타인지는 배웠던 내용이고 이거를 독서 이후에 이런 작용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꺼낸 가능성이 미꿈소예요. 미래 꿈 희망 창작소. 아래쪽에 우리 활동 사례 보이시죠? 수많은 디지털 내용들과 독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읽고 상상하고 만들면서 소통하고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하되 변화를 만드는 것까지 가보는 연습이 이 장소 중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좀 쑥스럽지만 미꿈소로 보내주시기를.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의 강연입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